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은 요즘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최근 들어서 지표가 개선을 보이다가 이 제조업은 또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두 개가 동시에 발표됐는데요. 50을 넘어서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에 밑돌았고요. 전월보다도 감소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건설 지수도 모두 다 감소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흐름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네, 원인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원래 계절적으로 4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3분기까지 소비를 위한 생산 활동을 크게 늘렸던 미국의 기업들이 4분기에 주춤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유가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생산 지표들이 둔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이런 지표들을 보고 과연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모두 자기 의견들을 개진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빨리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늦추자 그러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쫓아가야 될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얘기에 집중하지 말고 경제 지표 그다음에 거시 지표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민의 그림을 보시면 미국제 10년물 주봉을 보실 텐데요.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미국의 기대 인플레와 기대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 달러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캐리 트레이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물가인데요. 실제로 유가 하락분을 제외하면 CRB 지수의 하락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의 그 하락이 어디까지 더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이겠지만 유가의 낙폭이 추가적으로 제한적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현재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서 실제로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물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시각은 조금은 바보 같은 시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미국으로의 자금 집중 현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의 전체적인 흐름은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겠지만 지표상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의 자금 집중, 그 다음에 물가 하락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6월달 정도에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쪽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경제 지표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의 큰 충격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움직여야지, 지금 누구의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뒤로 늦춰질 거야, 아니면 또 누구의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당겨질 거라고 예상해 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흩날리기보다는 지표 자체에 귀를 기울여보자 이야기 주셨는데, 네. 지표에 귀를 기울였을 때 가장 많이 개선됐다라고 꼽는 게 또 주택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저희가 앞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주택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홈디포와 같은 이런 종목들의 흐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앞으로의 전략까지 한번 덧붙여 주시죠. 네, 먼저 오늘 미국의 그 경제 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주택 지표가 발표됐죠. 내용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지표의 발표, 최근에 이제 약화되고 있는 주택 지표의 발표가 과연 주택 관련들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준비된 그림을 좀 빠르게 확인해 보겠는데요. 풀테움즈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주택 건설 업체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요. 톨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합권에 마감했고요. 레나 같은 경우에도 조정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KB홈즈 정도가 좀 빠지면서 끝났는데요. 보시면 이 네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지표가 좋았던 3분기 구간의 주가가 하락했고요. 지표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던 4분기 구간에서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만 이 흐름이 왜 나타나고 있는 거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난 3분기에 주택 지표가 좋아질 때 이게 주택시장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의 증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서 꿈꾸고 있는 그 아메리칸 드림의 그런 마당이 있는 집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들 종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주택 지표의 전체적인 총량은 둔화되고 있지만 지금은 정말로 마당에 있는 그런 집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홈디포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홈디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주택과 관련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 안에 벽지, 페인트, 들어가는 가구들, 그 다음에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가전제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북박이 제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뭐 세탁기, 그다음에 냉장고 이런 큰 제품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정원에 이제 정원을 가꾸는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제품들을 홈디포에서 다 다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주가의 상승을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뭐 20% 올랐다고 얘기했지만 그 20%가 중요한 게 아니죠. 2011년, 10년부터 보면 주가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분명히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주택 내수는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성장한 종목군들은 아무리 누가 옆에서 떠들어봐야 상관없이 자기만의 갈 길, 마이웨이를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주택시장 자체는 여전히 조금 불안 요소들이 있지만 주택시장, 그 주택시장 내에서도 용품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 형성된 시장 자체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미국에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미국의 주택 건설주보단 여전히 홈디포, 로스 쪽에 관심을 두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투자 포인트들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한샘에 대한 주가를 살펴봤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이 올라줬고요. 최근 들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좀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 한샘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한샘에 지금 왜 각광을 받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내 인테리어 가구 시장에서는 이름 없는 비브랜드 시장이 여전히 굉장히 이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가 비브랜드고요. 30% 정도가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 시장 내에서는 한샘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지금 넓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브랜드가 점점 줄어들고 브랜드 시장이 넓어진다라는 데 핵심을 둬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한샘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내수는 별로 좋지 않지만 이 시장은 그래도 한샘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샘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비싼 수준이죠. 특히 작년과 올해 작년과 이제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2013년, 2014년도의 주가 상승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올랐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를 가지고만 본다면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기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 우리나라 내에서 이 내수만 가지고 성장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분명히 성장하는 쪽이라는 점이고요. 부문별로 봤을 때는 B2B보다는 B2C 쪽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샘 같은 경우에도 부엌 가구 중심에서 이제는 전체 홈 인테리어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홈디포만큼은 아니지만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취급하고 있는 제품 자체가 브랜드화되고 규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트 지을 때 물량 때려 넣는 것만이 실적의 그 증가 요인이었는데 이제는 물량 때려 넣어봤자 그거 다 때려 부시고 다시 또 한샘 걸로 다시 새로 짓는다라는 거죠. 더 좋은 제품으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한샘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장성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 가는 전략보단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B2C 비중이 커지면서 또 시장 안에서 한샘의 여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가 대응은 매수 관점은 유지하되 트레이딩 전략을 함께 병행하자라는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1월 증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앞서 브리핑에서 기대 요소와 불안 요소를 각각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 요소들에 대한 점검입니다. 기대 요소는 나타나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만 줄어들어도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불안 요소는 유럽이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ECB가 이제 돈만 투입하면 우리가 뭔가 좋아질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를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은 실제로 돈 투입됐을 때 금리까지 같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돈도 투입됐지만 실제로 가격이라고 하는 금리도 같이 낮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존재했는데요. 유럽은 지금 보시면 독일은 2년물 국채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10년물 국채는 미국보다 4배, 거의 4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0.5%도 지금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과연 돈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금리 쪽에서의 인하 효과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고요. 채권을 사봐야 실제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자본이득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과연 ECB가 예상만큼의 돈을 투입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 ECB가 정말 글로벌 시장에 좋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예상했던 것 이상, 훨씬 이상의 돈을 시장에 투입해야 된다. 예상했던 것만큼의 투입이라면 전혀 시장에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그 영향이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좀 살펴보게 되면 주요 국가들의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접어들면서 디플레 압력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모두 디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신흥국들은 여전히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고요. 그나마 100 이상에서 거래됐던 러시아가 이제는 빠르게 내려올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신흥국들의 경상수지 동향을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위험 영역에 놓여 있는 그 프레길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길 5라고 얘기했던 국가 중에 여전히 5개 국가 모두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아직까지 확연히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투자 관점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빠르게 줄어드는 구간이 언제쯤이냐? 1월 22일, 22회의를 기점으로 혹은 그 앞전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중순까지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다소 보수적인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출주에 대한 위험 관리는 다른 종목보다 좀 더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변수들이 여전히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1월 20일 전까지는 다소 트레이딩 관점의 주식 대응이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 앞선 내용과 함께 코스닥 시장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장 선 전략에서 내용 이어갑니다.